안녕하세요. 국현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비문학 역설계 기법의 심화 공략을 한번 다뤄볼 건데요. 저번에 비문학 역설계 기법에 대한 설명 영상을 올린 뒤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게 대체 어떤 원리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문제가 다 풀린다. 이게 너무 그래서 놀랍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신 한편 어떤 분들은 이게 좀 어려운 문제 또는 굉장히 어려운 지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잘 감이 안 잡힌다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겸 후속 영상을 이렇게 준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댓글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되게 어려운 지문, 좀 고난도 지문들에서는 뭔가 적용이 좀 힘들 것 같다. 단순히 뇌를 비우고 그냥 키워드를 체크하고 스캔해서 이를 선지에서 추출한 키워드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 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아예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언급해주신 이 대표적인 4가지 지문을 직접 예시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침 신기하게도 여러분이 질문해주신 게 영역이 잘 안 겹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헤겔 인문 지문이죠. 그 다음에 브레튼 우즈 경제 지문이고요. 유리부는 법 지문이고, 그 다음에 비타민 K는 과학 지문입니다. 이 4가지 서로 다른 유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역설계를 우리가 구축해야 될지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을 더 보기 전에 혹시 정말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전 영상을 안 보고 오셨다면 반드시 이건 보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들을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저번 영상 없이 이것만 보시고는 아마 거의 이해가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전 영상을 꼭 시청하고 다시 돌아와 주세요. 네,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이제 비문학 역설계의 키워드 스캔의 원칙 5가지입니다. 이것 자체는 되게 명료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이 안 나실까봐 이렇게 다시 띄워드렸습니다. 첫 번째 개념어, 그다음에 전문용어, 인물, 단체 저서, 그리고 접속사 등장 후에 그 뒷문장, 그리고 관계식과 공식, 이런 5가지 원칙으로 우리는 스캔을 진행했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가장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느꼈던 바로 그 헤겔 문제 있죠? 2022학년도 수능에 인문 지문으로 출제됐던 그 헤겔 문제의 풀세트를 직접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2022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헤겔 인문 지문입니다. 이 지문을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신 이유가요, 이게 이제 가 지문과 나 지문, 이렇게 2가지 지문이 융합된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그죠? 스캔을 해야겠죠. 먼저 스캔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제 이 지문에서만 제가 좀 설명을 하면서 이걸 왜 스캔하는지를 말씀드릴 거고, 이후에 다룰 이제 경제나 아니면 법 이런 지문들에서는 별도의 설명 없이 특이 케이스가 아닌 한 별도의 설명 없이 바로 그냥 스캔을 진행할 거니까 지금 설명을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캔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있죠. 정립, 반정립, 종합. 개념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변증법 개념화 나왔고요. 헤겔, 사람 이름 나왔고요. 그다음에 쭉 이어갑니다. 쭉 이어가 하다가 이념, 따옴표 있죠? 동그라미 치고요. 그다음에 즉 나왔으니까 이 마지막 쪽에 변증법 좀 세계성을 지려낸다 이런 거 밑줄 쳐놓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헤겔이 이번에 미학 얘기를 합니다. 미학은 절대 정신이래요. 그죠? 절대 정신 밑줄 치고요. 그다음 예술, 종교, 철학. 그죠? 요거 밑줄 쳐놓고, 그 다음에 다만 나왔으니까 뭔가 차이에 따라 구분된대요. 그 다음에 여기 직관, 표상, 사유가 있고요. 직관이 있고, 표상이 있고, 그 다음에 사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쭉 이어가다가 여기 따옴표가 여러 개 등장해요. 이것도 그냥 쭉 밑줄 쳐놓습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쭉 이어가다가 이쪽에 즉 보이죠? 이쪽에 어떤 거 절대정신, 완숙단계 절대정신 이런 거 밑줄 쳐놓고요. 그 다음에 이에 따라 나왔으니까 뒤쪽에서 그냥 중요해 보이는 표현 아무거나 절대정신은 철학뿐이다 이런 식으로 밑줄 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나지문도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변증법 나왔죠? 종합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별거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 보겠습니다. 변증법의 탁월성 어떤 개념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다 보니까 별거 없고요. 바로 이어서 쭉 갑니다. 그러나 등장했죠. 그러나 있으니까 외면성이 나오고요. 내면성이 나오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객관성, 주관성 이런 속성들이 개념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계속 내리다가 지각성 이런 것들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내려가서 이제 예술은 철학 이후에 따옴표 있으니까 철학 이후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 다음에 게다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뭔가 아쉬움을 준대요. 자, 끝입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하면서 해가지고 좀 오래 걸린 것 같이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이런 말들, 이런 부연 설명 없이 그냥 쭉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전체를 체크하는 데는 맥시멈 1분, 그 다음에 최소치로 한 20초에서 30초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로 문제를 들어갈 건데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제 가원에 대한 설명, 즉 전개 방식이나 아니면 글의 특징 같은 걸 묻는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거를 바로 푸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푸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 글을 전체를 읽지 않았잖아요. 그냥 단어들만, 키워드들만 뽑아가지고 읽은 거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좀 더 이 글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간 다음에 그때 와서 푸시면 정말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5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에서 알 수 있는 핵을 생각으로 제가 아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우리 이제 가만 보면 되겠네요. 자, 가에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자, 예술, 종교, 철학 간에는 인식간의 동일성은 인식관 때 상위성을 존재한다. 자, 키워드 불러 잡으면 될까요? 이건 심플하죠. 예술, 종교, 철학 메인 키워드 잡고 서브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있죠. 뭐 동일성과 뭐 상이성, 그죠? 그러니까 핵심 내용, 예술 종교 철학이라는 주제 하에서 동일성이랑 상이성 한번 찾아봅시다. 자, 예술 종교 철학 어디 처음 등장했나요? 처음 등장한 거 여기 있다. 여기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뭐 차이 또는 동일성 어디 나오나요? 아, 그대로 나오네. 뭔가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고 요거를 차이로 한대요. 자, 내용 비교해 봅시다. 자, 인식 내용이 동일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있대요. 똑같은 말이죠. 1번은 올바른 선지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세계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자, 키워드 불러주면 될까요? 여기 뭐 당연히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가요? 변증법적 체계겠죠. 자, 요거 메인 키워드로 잡고요. 한번 발견해 봅시다. 쭉 가면서 우리가 동그라미 밑줄 친 것 중에서만 쭉 봅니다. 아, 여기 등장을 했다. 보이나요? 변증법적 체계성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했나요? 다시. 요거는 이 시공간적 현실과 뭐 근원적 질서가 요걸 이룬대요. 그럼 시공간적, 근원적 이런 거 봅시다. 나오죠. 뭐 시공간적 현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근원적 질서 이런 것도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다 뭐래? 변증법적이기에 얘들은 체계를 이루며 이거는 체계성을 지녀야 되는데, 그러면 똑같은 말이죠. 2번도 동그라미. 자, 3번 볼게요.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지하는 대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키워드 뭘로 잡으면 될까요? 절대정신이 있겠죠, 그죠? 그럼 절대정신 어디 나오나요? 아, 여기 보이네요, 그죠? 이쪽에 절대정신. 자, 그럼 메인 키워드가 절대정신이니까 서브 키워드 볼까요? 뭐 세 가지 형식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세 가지 형식. 자, 그럼 이 절대정신 위아래에서 세 가지 형식을 봅시다. 근데 발견하셨나요? 전 바로 보이는데, 그죠? 어디 있어? 아, 세 가지 형식이 여기 있다. 세 형태에 대응하는 형식은 요거다라고 했죠. 자, 봅시다. 그러면은 요 형태는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라고 했어요. 자, 인식하는 대상이래요. 자,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세 가지 형태가 있고 이 형태는 얘네들이 인식하는 대상이래요. 자, 봐봐요. 그러면은 자, 얘네들의 세 형태가 있고, 그죠? 그게 뭐 앞에 위에 나왔던 뭐 이거 세 개니까 이걸 거고요, 그죠? 얘들이 인식하는 대상이래.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자,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은 얘네들이겠죠. 직관, 표상, 사유겠죠. 그럼 얘들의 대상을 봅시다. 직관, 표상, 사유의 대상은 뭘까요? 뭐 바로 밑줄에 나오네, 그지? 직관은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한 지성이고, 표상은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성을 떠올린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의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전 논리적 지성이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이상하지 않아요? 뭐래요? 직관은 물질적 대상을 얘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표상은 어때요? 표상은 대상이 애초에 없대, 그죠? 얘는 대상이 없대고, 얘는 뭐 물질적 대상이라고. 그 다음에 다음 사유는 뭡니까? 보면은 얘는 뭐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고 이런 내용인데, 지금 위에 나오는 것들은 뭐예요? 뭐 어떤 거? 예술 종교 철학인데 이게 똑같나요? 애초에 그리고 얘는 대상이 없대는데, 그 얘는 뭐 물질적 대상이라는데 지금 이런 내용인가? 예술 종교 철학이? 전혀 아니죠, 그죠? 정답 몇 번? 3번이겠네요. 끝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볼게요. 가에 따라 직관, 표상, 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직관, 표상, 사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 위치를 확인했었고요. 자, 요거의 개념을 적용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으니까 그럼 요거의 개념이 뭔지를 일단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한번 선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 타향에서 밤하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서, 같은 곳의 고향에서 함께하는 것은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키워드 잡아봅시다. 뭐 직관과 표상이 있겠네요, 그죠? 자, 직관은 그러면 위에 가서 이 직관, 표상, 사유에 나왔던 이 직관의 의미를 한번 다시 봅시다. 좀 더러우니까 좀 지워볼게요. 자, 직관은 뭐라고 했어요? 직관은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한다고 했어요, 그죠?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의미는 아시겠죠? 뭔가 물질적인 거를 감각을 통해서 뭔가 인식을 한대요. 자, 그럼 내려서 봅시다. 자, 먼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물질적인 거를 감각으로 보는 거 맞나요? 맞죠? 그죠? 뭐 별 있고, 그다음에 별을 내가 시각으로 보니까. 그다음에 표상은 어떤가요? 표상은 뭐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대상에 유무와 무관하게 내가 떠올리는 거다라고 했죠. 그럼 어떤가요? 내가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 즉 고향의 하늘이 실제로 지금 실제로 있건 없건 간에 내가 뭐 하는 거, 떠올리는 것이니까 표상, 뭐 문제 없는 것 같아요. 1번은 맞는 선지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뭔가를 상상하는 것, 그 다음에 뭔가 떠올려보는 것은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이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직관은 있는 거를 내가 지각하는 거, 감각적으로. 표상은 뭐 있던 없던지 내가 떠올리는 거. 그 다음에 사유는 뭐였죠? 뭔가를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논리적 지성이래요. 그죠? 그럼 볼게요. 자, 여기 어떤가요? 상상하고 떠올려보는 거. 뭐 논리적인 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있는 걸 지각하는 것도 아니니까 뭐 당연히 직관도 아니고 뭐 사유도 아니니까 표상이겠죠. 또 맞는 선지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뭐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서. 자, 그림을 보는 거, 이거 이제 위로 안 올라가도 되겠죠? 직관은 뭐였어?
있는 거를 내가 감각으로 인식하는 거니까 뭐 맞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작품을 내가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건 뭘까요? 논리적인 거니까 이건 뭐야? 사유겠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개념들의 좀 분류, 좀 구분 같은 걸 하는 문제는요, 이제 어떻게 풀면 쉽냐면요, 각각의 개념들에 대해서 뭐 직관, 뭐 표상, 사유가 있잖아요, 그죠? 얘들의 좀 핵심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그런 개념들을 적어두면 굉장히 편합니다. 직관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뭐 물질적인 거를 감각으로 우리가 인지를 한다고 했고요. 표상은 뭐였어요? 뭐 상상하는 거였고요, 그죠? 얘는 뭐 논리적인 거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 지어 놓고 나면은 문제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이겠죠? 자, 4번 볼게요. 자, 새로운 개념을 설정한 거는 사유를 통해서라고 합니다. 자, 새로운 개념을 설정한데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논리적인 거. 그다음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의 뭐 일깨우는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자, 직관은 뭐였다고요? 뭔가 내가 감각하는 거라고, 그치? 창작을 기획하는 건 상상하는 거니까 정답 몇 번? 4번이겠네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나 글이에요. 나의 글쓴이 관점에서 기억과 니은에 대한 해결의 이론을 분석한 것을 적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요런 문제가 좀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이거는 아니 나의 글쓴이의 관점을 이해하지 않으면 문제를 어떻게 푸냐라고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해결의 이론이래요, 그죠? 자, 그럼 기억 니은부터 봅시다. 기억은 어디 있나요? 어디니? 여기 있다. 자, 기억은 정립, 반정립, 종합이죠, 그죠? 니은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다. 예술, 종교, 철학이겠다, 그지? 그럼 요거 두 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어떤 이론을 분석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으니까 그럼 이번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나의 글쓴이의 관점을 알아야겠다,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글 전체를 읽고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다시 말하지만 평가원에서 비문학에서 정답을 추려내기 위해서는, 즉 비문학에서 이게 정답이에요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교육과정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떠한 추론이더라도 유출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문장으로, 워딩으로 그 흔적을 남겨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나 지문에서 기억과 니은에 해당되는 내용 찾아볼 겁니다. 자, 봅시다. 자, 기억은 뭐였어요? 정립, 반정립, 종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래요. 자, 그럼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우리가 나에서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 또는 정립, 반정립, 종합 이런 내용을 찾아봅시다. 자, 보이죠, 그죠? 뭔가 종합이래요, 그죠? 종합이 등장을 합니다. 아,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이 있다라고 했어요. 딱 중요한 문장이 등장했네요. 그건 뭐다? 이 나의 화자는요, 이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이 있다. 즉, 종합을 굉장히 좀 중시 여긴다. 뭐 이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또 나머지 나오나요? 뭐 정립이나 반정립 나오나요? 글쎄요, 딱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오케이. 그럼 다시 말해서 나의 글쓴이 관점에서 기억에 대한 거는요, 아, 이 세 개 중에서는 종합이 제일 좋아, 종합이 제일 중요해 라는 그런 관점인 거 알 수 있고요. 자, 니은은 어떨까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이 위에 보시면은 예술, 종교, 철학이었죠, 그죠? 그럼 요거를 내용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나에서 예술, 종교, 철학이 나오나요? 쭉 보다가 나오네요, 그죠? 이쪽에 등장하네요. 뭐 제가 따로 표시를 안 하긴 했는데 제가 따로 여기서 표시를 안 하긴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두 개의 지문이 나눠져 있을 때는요, 첫 번째 지문에서 나왔던 키워드더라도 두 번째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간략화시켜서 표시를 안 하긴 했는데 여러분은 두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도 앞선 지문에 그 개념이 이미 나왔더라도 다시 한번 표시를 해두는 것이 훨씬 편리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표시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원래 원칙대로는 표시하는 것이 맞으니까요. 자, 예술, 종교, 철학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거에 대한 한번 입장을 봅시다. 얘는 어떻대요 지금? 절대적인 뭐 이거를 하는 거는 외관상으로는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대. 하지만 뭐래? 아, 뭐 이러이러한 것이 있대. 뭐 이게 그럼 이거에 대한 입장이겠다. 니은에 대한 입장은 이거고요. 그다음에 기억에 대한 입장은 뭐다? 종합이 제일 좋다,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관점이겠네요. 자,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 모두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먼저 서로 대립한다라고 나왔습니다. 뭐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이제 잘못된 선지 한번 찾아볼게요. 나 입장에서 기억 먼저 볼게요. 기억에서 이제 앞선 두 개가 뭐였죠? 이 보면은 그 정립, 반정립 요거 두 개였죠. 그럼 여기서 정립, 반정립 얘기 한번 봅시다. 얘들은 뭐래요? 아, 종합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반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뭐다? 두 개가 대립한다는 거 맞네. 뭐 앞선 두 개, 그죠? 1번에 이제 기억은 문제가 없겠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니은도 보겠습니다. 니은은 뭐래요? 뭐 첫 번째, 두 번째 서로 대립한다로 나왔죠, 그죠? 그러면은 볼게요. 자, 니은 여기 있죠. 자, 니은은 뭐래? 얘들은 변증법 모델을 따른 전적 구성으로 보인다라고 했죠. 그럼 다시 말해서 얘는 뭐라고? 변증법 모델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뭐 변증법이 뭐였어? 얘였어, 그렇지? 그리고 얘에서 앞선 두 개는 서로 대립한댔어. 그럼 얘도 뭐라고? 뭐 외관상으로 대립하는 거니까 그건 뭐 대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절대 없겠죠. 그래서 1번 선지에 뭐 니은 역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이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간은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앞부터 한번 볼게요. 자, 다시 여기 종합으로 와서 이 종합에서 이 위아래에서 뭔가 수준적인 이런 것들을 찾아봅시다. 보이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쭉 보다가 여기 나오네. 질적으로 뭐 고양된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죠? 그럼 뭐다? 종합은 질적으로 고양된 그런 최상의 범주다. 그럼 이 앞선 것보다 당연히 질적으로 높다는 거니까 여기서 나온 이 수준적으로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오케이. 자, 이번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에서도 뭐가 있대요? 두 번째와 세 번째 간의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대요, 그죠? 근데 아까 봤듯이 니은 역시 일단 외적으로는 뭐래? 이 변증법의 이 모델을 따르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뭐 이 뒤쪽에서 그런 질적인 차이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이상 뭐 당연히 따르고 있겠죠. 보니까 질적인 차이가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오나요? 뭐 수준적인 질적인 차이가 없다 등장하지 않죠, 그죠? 그런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역시 올바른 거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기억과 달리 니은에서는 범주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과 달리래요, 그죠? 먼저 니은 먼저 볼게요. 자, 니은에서는 첫 번째 범주의 특징이 점점 강해진대.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떠올릴 게 하나 있죠. 뭐라고? 기억과 니은은 다 공유하고 있었어. 어떤 거? 변증법 모델이라는 걸 공유하고 있었는데 둘의 차이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기억 또는 니은 중 하나에서 이 선지가 올바르려면 기억 또는 니은 중 하나에서 이게 사실은 그 변증법적 모델과는 달리 뭔가 차이가 있다라는 게 나와야겠죠, 그죠? 그럼 먼저 니은에서 이 첫 번째가 더 강해진다는 내용이 따로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래요? 첫 번째 뭐였어? 예술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예술 나오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뭔가 더 강해진다는 얘기 나오네요, 그죠? 뭐가 더 강해진대? 점점 더 내면성이 강해지고, 그리고 뭐래요? 주관성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했죠. 어디서? 예술에서 철학으로 있는 과정에서는, 그죠? 근데 봅시다. 이 내면성과 이 주관성을 한번 볼게요. 자, 얘들이 점점 강해진대. 그러면 이 3번 선지가 맞으려면요, 얘네들이 이꼴 예술이겠죠, 그죠? 그래야지 이 성질이 강해지는 거니까.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이 아래쪽에 지금 뭐라고 등장합니까? 직관의 외면성과 예술의 객관성이 예술의 뭔가의 본질이 점점 더 뭐래? 소거된대. 그럼 뭐 더 고민할 게 없죠, 그죠? 다시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이 소거된대. 그러면 첫 번째가 예술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범주 예술이었죠? 얘가 강해진대. 정확히 틀렸죠.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3번입니다. 자, 다음 보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는 헤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라고 했어요. 자, 헤겔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이에 대해서 나의 글쓴이가 근데 이걸 이 말씀과 기본 논증방법을 연결하면 뭐라는 말이 됩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뭐 둘이 이제 의견 나누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보기 문제 역시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주셨습니다. 뭐 선지에서 키워드 추출하는 거 알겠어. 지문을 스캔해서 키워드 위치 확인하는 거 알겠어. 근데 보기는 어떻게 푸나요? 라는 질문이 많았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보기의 내용에서 역시 키워드를 추출해내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헤겔이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헤겔은 뭐 어떤 거 뭔가 뭐 괴테와 실러 얘기를 하면서 뭐 인생의 완주기를 얻어야 비로소 어쩌고저쩌고 했다 얘기하면서 뭐 수준급이다, 그다음에 미성숙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뭐라고? 이게 뭐 예술미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구나. 짧으니까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일단은 핵심 키워드를 좀 체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의 글쓴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듣고 오케이 그러면 너가 한 말이랑 너의 이론을 접목시키면 이런 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죄들의 종합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죄들을 중화한다고 했습니다. 자,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런 문제는요, 오히려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비문학 문제의 정답 선지는요, 반드시 그 흔적을 제대로 남기고 있어야 됩니다. 자, 1번 선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뭐가 있을까요? 뭐 세 번째 단계, 그죠? 뭔가 종합이 이루어진 세 번째 단계가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그 범죄들을 중화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글쓴이 지금 뭐라 말했어? 방금 이 헤겔이 한 말과 선생님의 논법을 따르면요, 이런 말이 됩니다라고 했죠.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내용 자체가 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그죠?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요것과, 그러니까 너가 말한 이 내용과 그다음에 이 아래 위에 나왔던 어떤 논리를 합치면 이 말이 됩니다라고 했으니까 요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봅시다. 현실에서는 뭔가를 중화시킨다, 그죠? 뭐가? 세 번째 단계가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세 번째 단계들 여러 가지 봤었죠. 뭐가 있었어? 아까 보면은 여기 뭐 종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니? 여기 있죠. 뭐 철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사유도 있었죠, 그죠? 가지고 요것들이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 자, 철학, 사유, 뭐 종합 요런 것들이 뭐라고? 그 범주들을 중화시킨대. 자, 정확한 뜻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이 내용에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봅시다. 지금 하는 말들이 뭐예요? 뭔가 이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예술이 될 수 있었다. 근데 예술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 지적인 것이 필요했다라고 했어요. 정리할게요. 지적인 게 필요하대. 지적인 게 필요해 라고 말했어. 그 다음에 뭐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예술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이 보기의 내용 전부예요. 그럼 볼게요. 여기 우리가 마지막 단계가 늘 뭐였어요?
뭐 철학이랑 뭐 사유 같은 게 있었죠. 그건 이제 당연히 여기 포함되겠죠. 뭐 철학이나 사유 같은 게 포함되겠죠. 자, 그런데 봅시다. 이 단계들이 이 범주를 중화시킨대, 즉 이 범주를 좀 흐트러 놓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나요? 전혀 아니죠. 애초에 맥락 자체가 안 맞죠. 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틀렸죠. 2번 볼게요.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한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론에서는 외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예술이, 자, 예술 얘기는 나왔어요. 나왔고,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딱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키워드를 잡고 한번 본문을 봅시다. 자, 내면성 찾아봅시다. 내면성. 아, 나오네. 그지? 내면성이 여기 등장을 했네요. 뭐라고?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기까지, 즉 직관에서 사유를 가기까지 내면성이 점점 더 강화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건 뭘까? 당연히 사유겠죠. 그죠? 그럼 다시 말해서 얘는 뭐야? 현실에서는 사유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지? 다시 정리할게요. 예술은 뭐였어? 직관이었죠. 이 예술들이 사실은 현실에서는 사유일 수 있다. 예술이 사실은 지적인 걸 수도 있다. 왜? 지적이지 않으면 예술을 못하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어때요? 전부 풀리죠? 물론 이 지문 내용이 좀 복잡해서 저는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 논리를 전개시켰는데, 이 논리 구조를 장착하는 건 조금 연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문을 독해하고 이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파악을 하고 받아들이고 문제를 푸는 거랑 이런 식으로 나타난 단서들, 흔적들을 기반으로 문제를 푸는 거랑요, 그 효율성과 그 정확도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방식이 훨씬 정확하고요, 훨씬 더 빠르고요, 그다음에 훨씬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익힐 수 있는 그런 역설계 기법입니다. 자, 뭐 어휘 문제가 나오는데요. 9번에서는요. 어휘 문제 풀기 전에 우리 아까 말했듯이 잠깐 위로 올라가서 4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언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것을 물어봤죠. 자, 가언은 모두 특정 철학적 방법에 기반 체계를 바탕으로 뭐 예술의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뭐 이거 맞는 거 같죠, 그죠? 특정 철학적 체계 어떤 거, 뭐 변증법 얘기 계속 나왔었고, 그지? 그다음에 예술 얘기 둘 다 계속 나왔었죠. 뭐 일단 괜찮은 것 같아, 그죠? 2번 볼게요. 뭐 특정 철학적 방법에 따른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라고 했어요. 평가? 우리가 다른 문제 중에 없었죠, 그죠? 평가 얘기 안 나왔었죠? 아니고요. 자, 3번 볼게요.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방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맞서는 뭐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뭔가 방법을 제안한다, 아니면 뭐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런 내용들을 발견한 적 있었나요? 없었죠. 틀렸고요. 4번 볼게요.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방법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예술 장르의 범주를 유형화시키고 있다. 이런 내용 전혀 못 봤고요. 5번 볼게요. 특정한 설적 방법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적용하여 뭐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뭐 통시적이라는 건 그런 거죠. 시간을 흐름을 통해서 이런 얘기인데, 뭐 이런 것도 전혀 못 봤죠. 정답 몇 번? 1번. 전부 다 풀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볼게요. 자, 9번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휘 문제도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 이건 뭐 어휘력이 필요한 문제가 맞죠. 근데 어휘를 모르더라도 뭐 풀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 설명하기에는 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실전 문제풀이 강의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다음 지문은요, 저희가 경제 지문, 브레턴 우즈 체제 지문을 갈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경제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그 유형에 따라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제시해드렸던 그 스캔의 원칙에 몇 가지 좀 유의사항이 추가가 됩니다. 가장 먼저 관계식과 공식이 보면 체크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경제 지문일 경우에는요, 더더욱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왜냐면 경제 지문에서 정말 많이 등장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환율이 올라가면 뭐 통화량이 어떻게 되고, 그럼 이자율이 어떻게 되고, 그럼 경기가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관계식이 진짜 정말 많이 빈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등장하는 즉시 족족, 오히려 내가 안 보이면 좀 걱정해야 돼. 왜 안 보이지? 뭔가 나올 법한데 하는 그런 감성으로 지문을 스캔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그래프의 이해라고 했는데요. 보통 이제 경제 지문에서 그래프가 좀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로축과 세로축을 주고 경제적 그래프를 이제 표시를 하는데, 이제 그래프만 나오면 좀 패닉이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그래프에서 X축과 Y축이 무엇인지를 한번 제대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경우 예를 들어서 Y축은 뭐 가격, 그 다음에 뭐 X축은 뭐 생산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주어지는데, 이게 그래프를 보고 내가 헷갈린다, 패닉이 온다 싶으면요, 이게 생산량에 따른 가격의 변화 그래프구나. 즉, 요 곡선은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더 비싸게 뭔가 거래하고 싶다는 사람들이고, 요건 뭐야?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더 싸게 거래하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고 해석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브레턴 우즈 지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이 지문 역시 마찬가지로 2022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브레턴 우즈 체제에 관련된 경제 지문입니다.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바로 스캔 들어가겠습니다. 기축통화, 대핑 교수, 브레턴 우즈 체제, 경상수지.
필리핀 딜레마, 유동성 확보, 신뢰도, 근본의 체제, 환율 결정, 그만본이제, 교차 환율, 자산 결정, 미국, 평가절하, 평가절상, 닉슨 쇼크, 규모의 경제. 끝입니다. 자, 이대로 문제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전 질문 말씀드린 것처럼 10번 문제 같이 이런 식으로 윗글 전체에 대한 문제를 물어본다면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11번부터 볼게요.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 키워드 나왔죠. 그다음에 달러의 고평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달러의 평가 절하가 나눠졌다. 오케이 보다. 닉슨 쇼크를 메인 키워드 잡고 얘를 서브 키워드 잡고 갈게요. 닉슨 쇼크 어디 나왔나요? 이쪽에 등장을 하죠. 닉슨 쇼크 단행했다라고 하죠. 그럼 이 위아래에서 뭘 발견하면 되나요? 평가 절하 발견하면 됩니다. 그죠? 자,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자, 이 위아래에서 평가 절하 발견하셨나요? 이거 나오네. 뭐라고? 평가 절하가 있대. 그지? 평가 절하가 있대. 근데 평가 절하가 어떻대? 쭉 보니까 근데 이게 이 하에서는 평가 절하가 불가능했다라고 했대요. 근데 뭐야? 우리가 닉슨 쇼크잖아요. 그죠? 메인 키워드가 이거잖아요. 근데 요거 앞뒤에서 보니까 얘가 붕괴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는 평가 절하가 불가능했는데 근데 닉슨 쇼크로 인해서 얘가 붕괴했다라고 했죠. 그러면 뭐야? 딱 감이 오시죠? 여기 위에서 이게 평가 절하가 불가능했었는데 이 브레튼 우드 체제 때문에 불가능했었는데 근데 뭐다? 미국은 뭔가 뭘 하기 위해서 이걸 단행했고 그래서 얘가 붕괴했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뭘까? 그럼 이후에는 평가 절하를 할 수 있겠구나. 평가 절하가 얘 때문에 불가능했는데 얘가 사라졌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럼 이후에 가능하겠네? 라고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도 불가능해 라고 말하려면 이후에 그래도 평가 절하가 안 됐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야겠죠. 근데 그런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번은 뭐 가능하다, 올바른 선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 브레튼 체제에서 마르크와 엔화의 투적 수가 증가한 것은 이들 통해 평가 절상 현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평가 절상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서브 키워드 뭐로 쓰면 될까? 뭔가 뭐 마르크와 뭐 엔화 이런 것들이 있겠다. 그죠? 자, 평가 절상 어디 나오나요? 여기 있죠. 그럼 이쪽에서 보겠습니다. 평가 절상이래. 근데 이 위아래에서 마르크와 엔화 볼게요. 어디 나오나요? 어디 보입니까? 있네. 마르크와 엔화가 있다. 그지? 얘들이 지금 뭐래? 투기적 수요가 증가를 했대요. 그죠? 근데 이게 왜 증가했대? 위에 볼게요.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라고 했대요. 그럼 이 상황은 뭔데? 뭐다?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가 이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죠? 평가 절상을 안 하려고 했다라고 했죠. 근데 요게 유지되기 힘들 것 같아서 얘가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했지. 그럼 봐봐. 사람들이 어떻게 예상한 거야? 이 독일과 일본의 이 평가 절상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 그치? 근데 이 상태가 유지되기 어려울 거래. 그럼 뭐다? 곧 평가 절상이 되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한 거죠. 그럼 봅시다. 사람들이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똑같은 말이죠. 이번도 맞습니다. 3번 볼게요. 금의 생산량 증가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의 증가는 트리플 딜레마 상황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국제 유동성 공급량의 증가라고 했죠. 자, 이 내용 나오나요? 보이죠? 그죠? 뭐 여기 있다. 국제 유동성 확보. 서브 키워드 뭘로 적으면 될까요? 뭐 금의 생산량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금을 생산해서 얘를 증가시키면은 이거 트리플 딜레마를 완화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봅시다. 이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대요. 그죠? 그리고 국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 상황이 된대요. 그러니까 확보를 못해서 문제라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봅시다. 국제 유동성 확보가 지금 필요해. 그리고 뭐래? 금이 국제 유동성이래. 그지? 그러면 국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금의 생산량을 늘린다. 문제가 없죠. 3번도 맞는 선지입니다. 자, 4번 볼게요.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화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고 공급량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을 말한다 말했습니다. 자, 메인 키워드 볼까요? 당연히 뭐 트리핀 딜레마겠고요. 그다음에 서브 키워드로 뭐 달러화를 통한 뭐 공급이랑 그다음에 뭐 공급량을 늘릴 수도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자, 트리핀 딜레마 어디 있나요? 아까 나왔었죠. 이쪽에. 요 위아래에서 내용을 보면 됩니다. 공급량 무한정 늘리는 거, 이거 공급을 중단하는 거 이런 내용 볼게요. 위쪽에 나오네. 뭐라고? 나온다. 뭔가 중단되면 위축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한편 뭐라고? 과잉 공급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중단돼도 안 되고 과잉해도 안 되고 똑같은 내용이죠. 4번도 맞습니다. 자, 5번 선지 보겠습니다. 뭐 브레튼 체제에서 마르크와 달러에 대한 평가 절상되면 같은 금의 마르크가 구입가능 금의 양은 감소한다. 자, 메인 키워드 뭐가 될까요? 여기 뭐 브레튼 체제가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서브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물어보는 내용 뭘까요? 뭐 구입 가능한 금의 양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평가 절상 같은 것들도 이제 참조할 수 있겠고요. 자, 브레튼 체제 어디 있나요? 좀 더러우니까 좀 지우고 진행할게요. 자, 여기 나오죠? 브레튼 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요 위아래에서 보다 구입 가능한 금의 양 찾아봅시다. 구입 가능한 금의 양. 여기 나온다.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줘야 된다는 의무를 지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래?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금은 뭘로만 매입할 수 있다? 달러화로 매입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볼게요. 마르크화가 있고요. 달러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마르크화가 평가가 절상됐대. 자, 뭔가의 가치가 오르면 그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원래 1대1 가격이었다면 얘가 비싸지니까 1대2가 되는 거야. 이게 가격이 그러니까 얘가 2가 됐다 해서 얘가 더 비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원래 하나씩 교환을 해. 그러니까 내가 내 연필 하나랑 너 볼펜 하나를 교환하자 했는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야, 너 볼펜 2개 줘. 라고 하면은 누구의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내 연필의 가치가 올라간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얘가 1대1에서 1대2가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즉 마르크와 달러에 대해서 평가 절상되면은 마르크 하나로 달러를 몇 개 얻을 수 있어? 이제 2개를 얻을 수 있죠. 그러면 이 금리 어떻습니까? 더 많이 얻을 수 있죠. 굉장히 간단한 논리죠. 그럼 이거 당연히 뭐 틀린 선지가 되겠죠. 11번은 5번입니다. 자, 12번 볼게요. 미국 포함한 세 국가 존재하고 다른 통화 사용할 때 기억 디귿 설명을 적절한 것은 물어봤습니다. 세 개가 존재한대요. 그러면 이제 적어봅시다. 미국이 존재하고 뭐가 존재할까요? 뭐 A 국가와 이제 B 국가 존재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기억 먼저 보겠습니다. 기억 어디 나오나요? 여기 있죠. 근본위 체제라고 했어요. 니은은 우리가 방금 봤던 브레턴 우즈, 그다음에 디귿은 뭐 이 아래쪽에 있는 뭐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기억 먼저 보겠습니다. 자, 기억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치수는 금의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보다 하나 적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건 뭘까요? 통화, 즉 어떤 화폐 간의 교환 비율, 교환의 비율이라서 환율이거든요. 그럼 일단 기본적인 경우에 환율 몇 개 존재합니까?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존재를 하겠죠. 그죠? 근데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래. 그죠? 그럼 기억에서 볼게요. 기억에서 뭐가 자동적으로 결정되니? 뭐다. 국가 간의 통화의 비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뭐 어떤 국가로 나왔나요? 아니죠. 전부 다인 것 같아. 그지? 그러면 뭐다? 전부 다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그지? 그럼 환율 가지수 몇 개입니까? 3개네요. 그죠? 왜? 국가가 3개니까. 그다음 뒤쪽은 뭐예요? 금의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수보다 하나 적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금의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건 누구예요? 지금 각국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금의 가치가 고정되었다. 각국, 모든 국가네요. 그죠? 그럼 요것도 몇 개? 3개. 따라서 뭐 적다고 말했으니까 이번엔 틀렸네요. 자, 2번 볼게요. 니은이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가 기축통화라면 니은에 비해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적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뭐라고? 니은에 비해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적어진다. 그리고 니은이 붕괴된 이후에도라고 했어요. 자, 니은은 어떤 거였죠? 브레턴 우드 체제. 그리고 얘가 붕괴한 거 아까 우리 밑에서 봤었죠. 그죠? 그러면은 이 이후에도 달러가 기축통화라면 요거에 비해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적어진다 했습니다. 자, 키워드 나왔네요. 그죠? 교차 환율. 체크한 것 중에 있나요? 등장하죠? 어디? 교차 환율 여기 있다. 그럼 이건 뭐야? 기축통화인 달러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의 환율이 교차 환율이래. 이 중에서 이게 세 가지 중에서 지금 교차 환율은 어떤 거야? 얘다. 그지? 얘 하나밖에 없다. 얘 몇 개 그러면은? 한 개. 그죠? 자, 니은이 붕괴한 이후에도라고 했어. 근데 이후에도 기축통화면은 적어진다. 말이 안 되죠. 왜? 애초에 이거는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그냥 기축통화에만 영향을 받는 거니까 2번은 당연히 틀렸고요. 3번 볼게요. 디귿에서 국가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환율 전체 가치수도 하나씩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어떠한 기축통화도 없이 서로 다른 통화 사용되는 경우에요. 자, 볼게요. 그러면 여기 아까 이 상태에서 기축통화가 없다고 정하면 몇 개였어요? 3개였죠. 그죠? 근데 하나가 추가돼. 4개의 국가가 있어. 이 상태에서 몇 개입니까? 4개입니까? 이거는 초등학생 수학이죠. 이게도 있잖아. 그지? 얘네들은 교환 안 해요? 총 몇 개예요? 6개죠? 그럼 뭡니까? 하나씩 증가합니까? 아니면 3개 증가했습니까? 3개 증가했죠.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볼게요. 기억에서 니은으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 가지수가 낮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 가지수는 뭐였어요? 아까 뭐 기억하시죠? 이건 뭐야? 모든 국가였다. 기억에서는. 그죠? 그러면은 기억에서 니은 바뀌면은 가지수가 많아집니까? 전혀 아니죠. 왜? 모든 국가였으니까 더 많아질 순 없지. 그지? 그러니까 4번 틀렸고요. 마지막 볼게요. 5번 니은에서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디귿 생기는 환율 가지수보다 적다라고 했습니다. 자, 니은은 뭐였어요? 지금 뭐야? 얘가 브레턴 우드 체제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추가돼서 얘가 뭐야? 얘가 기축통화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축통화가 있는 경우가 니은인 거고 디귿은 기축통화가 없대. 그죠? 그럼 당연히 교환 환율은 뭐예요? 기축통화를 제외한 환율이잖아. 그러면 얘는 아예 없으니까 디귿은 전부 다 교환 환율일 거고 니은은 뭐 기축통화를 뺀 게 교환 환율이니까 당연히 뭐야? 디귿보다 니은이 적겠죠? 이건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가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면서 이걸 적용시켜서 풀어봐라 라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심플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뭐 딱 보면 알겠지만 50% 하락, 30% 하락 이런 식으로 뭐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다 하면요 어느 정도 좀 계산을 해야겠다 그런 대비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개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봐봐요. 지금 한번 이 보기 내용을 한번 좀 검토를 먼저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붕괴한 이후에 뭔가 겪으면서 A국의 금리가 인상되고 통화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증대는 뭐 금리 인상시켰으면, 자 여러 가지 막 나옵니다, 그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라고? A국의 금리가 인상됐대, 그죠? A가 금리가 올랐대요. 그다음 어떻대? 이게 통화 공급이 감소했대, 그죠? 그리고 또 뭐래요? 그러면서 외국 자본이 유입이 많이 됐대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A는 이거를 해소하고 싶대. 즉 이 상태가 A가 싫대. 슬퍼요 이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국가적 합의를 주도해서 뭔가 해보자. A, B, C가 세 명이서 야 B, C 불러가지고 우리 뭔가 하자. 이런 상태로 뭔가 합의를 해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대요. 즉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 C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걸 딱 보자마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개꿀이네?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원래 환율에 대한 어떤 단서가 안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A, B, C가 이 세 개 국가가 어떤 환율로 교환했는지가 안 나와 있어. 그럼 우리는 여기서 맘대로, 그냥 우리 맘대로 얘들이 1대1로 교환했다고 그냥 정해도 됩니다. 왜냐면 조건이 안 나왔잖아, 그지? 그럼 모든 조건에 대해서 그것이 성립해야 되니까 내가 그냥 아무 조건을 내서도 되는 거야. 바로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나중에 이제 기술 문제나 과학 문제에서 좀 어려운 문제 나올 때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이 예시를 내가 그냥 만들어 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센스 중 하나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1대1로 교환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구체적인 수치를 알아낼 수 있겠다. 뭐다? 얘가 환율이 하락했다고 하니까 얘가 원래 1대1이었는데 A와 B 간의 환율이 50% 하락을 했대요, 그죠? 즉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이 50% 하락했대. 원래 이제 1대1이었다가 얘가 0.5 대 1 이렇게 된 거고요, 그죠? 근데 A와 C 관계는 어떻대요? 몇 대 몇? 30% 하락했으니까 0.3 적으면 안 되겠죠? 0.7이겠죠? 1대 0.7.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비율이 나눠지게 됐겠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금 감소로 인해서 A국 통화도가 신뢰도가 낮아진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등장했어요. 뭐가 등장했어요? 금리 인상, 통화금 감소, 신뢰도가 낮아진 거, 그리고 외국 자본의 대량으로 유입,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보면요, 요거 세 개 좀 연결이 되죠, 그죠? 어떤 거? 얘가 연결이 되죠. 똑같죠. 여기 나왔던 우리가 아까 정리했던 이 관계식과 똑같죠. 자, 그런데 얘가 지금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신뢰도 얘기, 그죠? 일단 보기에는 안 나와요. 아무데도 신뢰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신뢰도와 이 나머지 세 개의 변수와의 관계를 찾아야 됩니다. 이 관계식을 찾는 게 중요한데, 윗글에서 우리가 한번 메인 키워드로 찾아봅시다. 자, 신뢰도라는 얘기 어디 나왔었나요? 여기 표시해놨었죠? 어디 있어요? 신뢰도 여기 아까 표시했었는데 지금 아까 더러워서 지우면서 사라졌어요. 자, 이 신뢰도가 여기 있습니다. 자, 신뢰도가 언제 낮아지는지 한번 봅시다. 신뢰도는 뭐래? 어떻게 한대? 달러가 과잉 공급되면 신뢰도가 저하된다. 바로 이 줄에 나오죠, 그죠? 뭐래? 미국이 달러 과잉 공급하면은 신뢰도가 저하된대. 즉 뭔가 통화가 과잉 공급되면 신뢰도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라는 어떤 관계식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이게 뭐라고? 통화가 공급 감소되면 신뢰도가 하락한다라고 했어요. 맞나요? 틀리죠. 1번은 틀린 선지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올바른 문제 고르는 거니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국제적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으로, 그러니까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가 환율이 하락했어요. 맞죠? 자,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여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겠군이라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지금 얘가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누구의 통화 가치가 상승한 거야, 지금? 얘 가치가 상승한 거야, 얘 가치가 상승한 거야. 당연히 얘가 상승한 거죠, 그죠? 왜? 예를 들어 이제 아까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죠? 교환을 하는데 원래 1대1로 교환을 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내 거 0.5개만 줄게. 너 거 한 개 그대로 내놔 하면요, 누구의 가치가 오른 거예요? 내 가치가 오른 거죠, 그죠? 내 거는 반만 떼다 팔아도 이제 하나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건 맞습니까? 틀렸죠? A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합의로 인해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을 모두 하락했겠군이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보면은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요건 어떻습니까? 하락했죠? 실제로 여기 그대로 나왔죠? 근데 B와 C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얘가 원래 다 1대1 대 1이었어. 그치? A, B, C가 1대1 대 1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금 변동됐다며? 그치? A, B, C가 어떻게 됐어? A는 그대로 1인데 B는 어떻게 됐대? 0.5가 되고 C는 0.7이 됐대. 그럼 얘네 둘 비교해 봅시다. 원래는 얘네들이 둘 다 1대 1이었는데, 그죠? 근데 얘는 0.5 대 0.7이 됐어. 이거 뭐 쉽게 보기 좀 편하게 둘 다 양변에 이제 2 곱하면요, 1대 1.4가 되겠죠. 자, 봅시다. 어떻습니까?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C국 입장에서 봤을 때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환율이 올랐죠.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뭐라 나오나요? 지금 환율이 모두 하락했군이라고 했어요, 그죠? C국 통화 환율이 어떻대? 하락했대. 맞습니까? 틀렸죠. 틀렸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합의를 해서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하여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그죠?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수지가 개선됐군이라고 했어요.
자, 뭐가 등장했습니까? 경상수지라는 게 나왔죠. 자, 우리 경제에서 환율이 올랐다 라고 하면요, 자연스럽게 경상수지가 올랐다, 즉 흑자가 되기 쉽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뭐 당연히 다른 조건들이 개입할 수 있어요. 뭐 다른 통화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자율 이런 것들 개입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경상수지 또한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뭐 이제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걸 이해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사탐으로 경제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환율이 오르면 경상수지가 올라간다. 이거는 굉장히 자주 빈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율과 경상수지의 이 관계식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악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당연히 맞는 걸로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사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겠지만, 이런 기초적인 어떤 경제학적 상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냥 보자마자 뭐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바로 체크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 10번 문제 한번 돌아와 봅시다. 10번 문제, 육교를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라 물어봤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문제를 보면서 이 질문의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브레턴 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도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인가 했습니다. 자, 뭐 이런 얘기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던 이유 볼게요. 어디 나왔는지 기억도 하죠. 뭐 이쪽에 붕괴를 했대, 그지? 그 다음에 기축통화 역할을 계속했대. 아, 그 이유로 나왔네, 그죠? 규모의 경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이거 체제 붕괴 이후에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해 트리핀은 어떤 전망을 했는가 나왔습니다. 자, 붕괴 이후 어디였었어요? 이쪽이었죠, 그죠? 이쪽에서 트리핀 얘기 나오나요? 안 나오네, 그치? 정답 몇 번? 2번. 해결이 됐네요. 네, 이렇게 이 기축통화, 이 브레턴 우드 지문도 전부 해결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법지문을 다뤄보겠습니다. 법지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캔의 원칙에 한 가지가 추가가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기본적 원칙 똑같습니다. 하지만 용어의 사전화, 요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법지문을 우리가 풀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구간은 뭐냐면요, 문제를 푸는데 문제 선지에서 막 이상한 용어들이 나와요. 무슨 뭐 급부 얘기라든지, 무슨 뭐 계약 속에서 뭐 양도인, 뭐 양수인, 이런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키워드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어처럼 마구마구 쓰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냐면요, 이것들을 키워드로 우리가 서브 키워드, 메인 키워드 잡지 않더라도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지문에서 이런 용어가 처음 등장한 위치를 여러분들이 전부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게 설사 키워드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처음 등장한, 이런 법률 용어가 처음 등장한 그 위치에서는 반드시 그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그 단어의 정의를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더라도 맥락을 통해서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런 문장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의 사전화, 다시 말해서 이 지문 전체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그 단어들을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으로 해서 여기 인덱스를 꽂아 놓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키워드를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지문은 2023학년도 9월 평가 문제 나왔던 유류분에 관련된 법률 지문인데요. 일단 바로 스캔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유재산, 처분, 무상처분, 유류분권, 유류분, 유류분 부족액, 무상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된다. 물건이라면 지분,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 네, 끝입니다. 이 상태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처음으로 사실일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윗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유류분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키워드 불러주면 될까요? 유류분권 어디 나오나요? 유류분권 처음 등장한 곳 여기. 그죠? 자, 유류분권은 뭐라고요?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이걸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맞죠? 상속인들이 행사할 수 있다고 하니까 1번은 맞는 선지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유류분권에 보장된 범위는 유류분의 부족액의 일부에 한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키워드 2개 보이는데 뭐가 메인 키워드일까? 당연히 얘겠죠. 왜? 얘가 더 희소성이 있으니까, 적게 나왔으니까요. 그럼 어디 나오나요? 여기 등장하죠. 뭐라고 나오나요? 유류분 부족액을 뭐 할 수 있대? 반환받을 수 있대. 그죠? 유류분에 해당된 이득에서 뭘 뺀 이걸 반환받을 수 있대. 내용 볼게요. 유류분권에 보장된 범위는 이곳의 일부에 한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상하죠? 왜? 얘를 그냥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이 위쪽 문장을 보면 좀 더 정확해지죠? 뭐라고? 유류분에 해당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의 일부가 이미 뭐야? 유류분 부족액인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2번은 틀렸네. 그죠? 이것의 일부가 아니라 유류분의 일부겠다. 그죠? 뭐 넘어가고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무상 처분된 재산이 한 개이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 전부를 반환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키워드 불러주면 될까요? 우리가 찾았던 것 중에서 뭐 무상 처분이 있을 거고요. 뭐 물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뭐가 메인 키워드일까요?
물건 잡으면 되겠죠, 그죠? 자, 물건 보겠습니다. 어디 나오나요? 아, 여기 있네, 그지? 자, 물건 한 개이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 전부를 반환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봅시다. 물건에 대한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이 나눠지는데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한대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전부가 아니라 뭐야? 지분에 따라서겠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무상처분의 물건이 반환되는 경우 물건 유류분 부족액이 클수록 무상취득자의 지분이 더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관계식 나왔죠? 유류분 부족액이 클수록 무상취득자의 지분이 더 커진대. 자, 키워드 물건과 지분 보면 되겠다, 그죠? 바로 옆에 등장을 하네요. 물건과 지분 나오죠. 자, 유류분 부족액이 클수록 유류분 부족액이 어디 나오나요? 여기 있다. 얘가 비율만큼 무상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대. 그죠? 그 위아래 관계식 안 나오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소유권이 지분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봅시다. 뭐라고? 이 비율만큼 얘한테서 반환받을 수 있다 했어. 그죠? 그 여기서 뭐라 했어? 무상취득자의 지분이 더 커진다 했어. 무상취득자한테서 반환받는 건데 무상취득자의 지분이 더 커진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번엔 틀렸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무상취득자가 무상취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이거를 지분으로 반환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메인 키워드 뭐가 될까요? 지분이 되겠고요. 서브 키워드 반환할 수 없다 이런 게 되겠죠, 그죠? 자, 지분 볼게요. 지분 위아래에서 반환할 수 없게 되면 찾아봅시다. 보이나요? 위쪽에 좀 하나 보이긴 하네, 그치? 비슷한 게 반환이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하는데? 돈을 반환하는데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무상취득자는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키워드 뭘로 적으면 될까요? 근데 이제 물건이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돈으로 반환해라라는 게 이제 서브 키워드가 되겠죠. 자, 물건 아까 여기 위치에 있었죠. 여기 이제 물건에서 위아래에서 이제 돈으로 반환한다. 이게 찾아봅시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일단 등장한다, 그지? 어떻게?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돈으로 반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뭐라 나오나요? 이게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것이 재산 자체다. 그러니까 물건이라면 물건 자체를 반환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원칙이 이거니까 얘가 이렇게 요구하더라도 물건을 반환할 수 있다.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4번은 적절한 선택가 되고요. 자,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기억 어디 있나요? 바로 옆에 있죠. 유럽의 취지에 비추어 상수 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해야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의 이유를 물어봤어요. 자, 이런 문제 푸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유를 물어봤으면요, 반드시 그냥 이 문장 구조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문장 자체에서 이미 이유를 어느 정도 힌트를 주고 있어요. 뭐다?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라는 것이 바로 이유가 되겠고요. 따라서 이게 돼야 된다라는 내용이겠죠. 다시 말해서 정답 선지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유류분의 취지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유를 묻는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 문장에서 근거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형식을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처분한 재산의 일부여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자, 유류분은 어디 나오나요? 맨 위에 등장하죠. 자, 유류분은 뭐라고 했나요? 피상속인의 무상처분 행위가 없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할 수 있었던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유류분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자, 이 내용과 일치하나요? 일치하지 않죠, 그죠? 재산의 일부여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유류분은 뭐라고? 피상속인이 무상처분하지 않은 것을 가정하여 산정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어떤가요? 나오나요? 나오네요. 똑같이 나오네요, 그죠? 이게 유류분의 정의이고 이게 유류분의 이유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실 여기서 곧바로 그냥 2번을 답으로 체크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이게 유류분의 취지니까요, 그죠? 이게 유류분의 정의이고 이러한 상황을 상정해서 유류분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머지 한번 봅시다. 자, 유류분은 무상취득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유류분 위아래에서 무상취득자의 노력 내용이 나오나요? 전혀 안 나오죠. 4번 보겠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 나눠 가진 사람들의 각자의 몫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각자의 몫을 반영한다.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몫을 반영한다는 얘기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죠? 그런 얘기가 등장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게 실제로 팩트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유류분의 취지는 유류분이 등장한 곳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요. 5번도 볼게요. 유류분에 대한 이익의 가치가 상속개시 전후에 걸쳐 변동되는 것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도 어떨까요? 어떤 유류분의 가치가 변동되는 것 등장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다시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시 보기 문제가 나왔네요. 자, 보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그 경제 지문에서도 봤듯이 이 내용을 잠깐 정리해보고 좀 다이어그램이나 아니면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오히려 좀 이해가 쉬울 때가 많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갑의 재산으로는 A 물건과 B 물건이 있었대요. 자, A와 B가 있었대요. 그 외 재산이란 재물은 없었다. 갑은 을에게, 자, 이게 갑이 돼요. 갑이 이제 을에게 어떻게
A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줬고 그 다음에 6개월 뒤 죽었대요. 이 사람이 죽었대. 자, 그 다음에 갑의 상속인으로는 갑의 자녀인 병이 하나 있대요. 얘가 이제 병이란 사람이 얘 상속인이래요. 자, A 물건의 시가는 을이 A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는 얼마? 300이었대. 그리고 갑이 사망했을 때는 얼마? 이로부터 이제 6개월 지난 후죠. 6개월 후에는 얼마? 700이었대요. 그죠? 그러니까 줄 때는 300이고 6개월 뒤에 얘가 갑이 죽은 다음에는 700이었대요. 그 다음에 병은 갑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즉 얘가 사망한 후에 유류분권을 행사했대. 이때 유류분권을 행사했대. 자, B 물건의 시가는 이제 이건 병한테 갔대요. 병이 상속받았을 때부터 병이 반환 요구했을 때까지 계속해서 얼마래? 100이래요. 횡보를 하고 있네요. 쭉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네요. 100으로. 자, 이 상태로 이제 뭐 세금이나 이자 같은 거 고려하지 않는다고 나오고요. 자, 바로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자, 1번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300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시가 상승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죠? 시가 상승이, 그 다음에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얼마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우리는 먼저 유류분 부족액 이 개념을 좀 파악을 해야겠네. 이게 뭔지 한번 봐봅시다. 자, 유류분 부족액 어디 나오나요? 여기 나오죠, 그죠? 유류분 부족액은 뭐다? 아, 유류분에 해당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이다. 즉 유류분 부족액은 적어놓읍시다. 유분은요, 유분은 그 유류분에서 이미 받은 액수 뺀 게 이제 유류분 상속액이다. 자, 그럼 유류분은 또 뭘까요? 유류분은 뭡니까? 유류분은 상속인의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 가정할 때, 그러니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던 그런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라고 나와요? 상속인이 한 명이라면 2분의 1만 보정된다. 즉 다시 말해서 원래 재산 그대로 있었을 때 얼마 받을 수 있었냐 라는 겁니다. 자, 이 상태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원래 가만히 있었을 때 얼마 받을 수 있었어요? 이 상속 개시 시점 얼마예요? 요 시점이죠, 그죠? 요 시점에 700이랑 이 100이죠. 합치면 얼마? 800인데, 그죠? 근데 문제는 뭐야? 지금 이 병은 갑의 유일한 자녀 한 명이니까 2분의 1이랬죠? 그럼 400인데 요게 유류분인데 유류분 부족액은 얼마입니까? 여기서 얼마 뺀 거? 이미 받은 거. 여기 100만 원 뺀 거. 그럼 얼마예요? 300. 일치하죠. 자, 그런데 조건이 달려있죠. 시가 상승과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자, 이거는 그냥 키워드 잡고 가면 됩니다. 키워드 뭐 시가 상승 메인 잡고 가볼게요. 어디 나오나요? 여기 등장하네, 그죠? 시가 상승. 시가 상승이 무상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무상취득 당시에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시가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은 그 시가가 오르기 이전 거, 즉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대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노력과 무관하대. 그럼 뭐 상관없는 거겠죠? 1번은 5번은 선지입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관한 경우니까 그냥 뭐 300 기준이 아니라 그냥 700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7분의 3지분이다 라고 했어요. 자, 위와 똑같이 유류분 부족액은 지금 얼마? 300인 경우겠죠? 300인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7분의 3지분이다 라고 했어요. 자, A가 물건이래, 그치? 이게 물건인데 지금 가치가 얼마? 700인데 이 중에서 지금 얼마? 유류분 부족액이 300이래. 자, 그러면 이 지분, 아까 지분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이 지분에 한번 개념을 봅시다. 자, 지분이래요. 지분은 뭐라?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이래. 그럼 얼마예요 지금? 700에서 300이니까 7분의 3. 아무 문제 없겠죠? 2번도 옳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을 상승한 경우라고 했대요. 이번에는 뭐다? 700이 아니라 얼마를 기준으로 한다? 300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유류분 부족액 얼마냐를 물어봤어요. 그냥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얼마 어떻게? 아까는 700 더하기 100이었죠. 네, 그게 아니라 300 더하기 100을 하고 얘를 2로 나눕니다. 그럼 얼마예요? 200이죠. 근데 여기서 100 받았잖아, 그치? 그러면은 200에서 100 빼니까 유류분 부족액은 100이다. 문제 없죠. 자, 4번 볼게요.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을 상승한 경우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류분 부족액은 100이겠다. 그죠? 위에서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아까 100이라고 계산했죠. 자, 이때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3분의 1 지분이다 라고 했어요. 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 이때 우리가 이제 또 다시 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분은 뭐라고 합니까?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그 물건의 가치는 지금 얼마예요? 700이잖아. 아까 300이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은 얘가 이만큼 키웠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가격 그대로 해주겠다, 옛날 가격 그대로 한번 간주하자라는 건데 이 물건의 가치 자체는 얼마입니까? 700이니까 3분의 1이 아니라 얼마야? 7분의 1이 되겠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요청을 주셨던 지문 3개를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인문 지문과 경제 지문 그리고 법 지문까지 다뤄봤는데요. 이번 강의를 좀 스킵하지 않고 계속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모든 문제를 풀면 있어서 원칙은 동일합니다.
본문에서 키워드를 체크해 놓고 그다음에 선지에서 키워드를 추출해서 두 개를 비교해서 문장 자체에 대한 정오를 판단하는 것이죠. 사실 이 원리를 좀 체득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나, 좀 체화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나 하면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정작 당장 지금 뭐 문제집을 펼쳐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요, 뭐 체화를 한다거나 체득한다거나 이거는 뭐 정말 길어봤자 한 3시간 정도면 완벽히 익숙해져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 방식 자체가 막 되게 복잡한 사고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문을 이해하는 독해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원래 풀던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은 이미 비문학에서 만점을 받을 역량이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도 수험생 겪어봤으니까 아는데요, 아무리 이게 확실하고 잘 풀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마음속에 어딘가에 좀 불안감이 있거나 좀 확신이 없는 경우는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한 게 있는데요, 바로 역전의 파이널 특강입니다. 뭐 말은 거창하겠지만 사실 그렇게 막 엄청 대단한 거 아닙니다. 제가 클래스를 하나 꾸려가지고 수능 직전까지 파이널 특강을 해드리는 건데요,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린 직후에 아마 연달아 영상을 하나 더 올릴 거거든요. 그 영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특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영상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현이었습니다.